샬롬, 엘라나는 알고 있다. 5번째. 이렇게 혼자서 걷지도 자기를 도울 육체를 찾기 위해 외롭게 여행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손자가 있었다면 그 아이 나이 때 리타가 어땠는지, 더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 아이가 무언가 물어본다면 엘라나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기억나는 이야기를 윤색하면서 리타와 전혀 다른 아이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비록 리타는 세상을 떠났고 기름 냄새가 사라진다고 해도 자기에게 할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줄 그 아이, 어린 아이를 위해. 그러나 냄새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가는 동안 콧 속으로 스며들고 구부러진 몸을 휘싸고 돌다가 옷에 베는 걸로도 모자라 결국 그녀를 모조리 차지하고 만다. 그때 다음 기차가 연락된다는 방송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그녀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보낸다. 엘라나는 휘파람과 야유 한가운데에 서 있다. 손자는커녕 딸도 없이 혼자. 기차역을 나가면 지하철을 타지 아니면 택시를 탈지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건 이 통로를 다 지나 밖으로 나섰을 때 기분이 어떤지에 달려있는 듯하다. 지금은 11시니까 아직 약 먹을 시간이 아니다. 다음 약은 정오가 조금 지난 뒤 먹으면 된다. 약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단백질이 너무 많은 음식을 제외하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서 베네가스 박사는 그녀가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치즈 샌드위치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절대 점심으로 먹지 말라고 했었다. 길게 이어진 줄에 가서서자 수많은 사람에게 떠밀려 저절로 움직인다. 그녀는 영원한 라이벌 팀 보카 주니어스와 리베르 플레이트가 맞붙는 클라시코 경기가 열리는 날 축구 경기장도 이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한 번도 축구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리타도 마찬가지였다. 손자가 있었더라면 아마 한 번쯤은 가보았겠지.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나간다. 어서 서둘러 나가세요. 기차표를 받는 남자가 재촉하자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앞으로 나간다. 좁은 길에 모여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밀고 부딪히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드디어 엘라나 차례가 왔다. 그녀는 검표원 옆에 서서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적거리면서 좌표를 찾는다. 텅 빈 주머니 안을 손가락으로 휘저어도 보고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도 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결국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만 빈손이다. 이제 지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녀 뒤로 늘어선 줄은 없다. 하지만 다음 기차가 역내로 들어오면 출근은 또다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그리고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녀는 자기가 먼저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밀칠 것이다. 네, 됐으니까 어서 가세요. 여전히 표를 찾느라 꿈을 대는 그녀에게 검표원이 말한다. 그는 어서 가라고 손을 흔들어 대지만 그녀는 계속 주머니를 뒤진다. 어서 가시라니까요. 부인, 됐으니까 어서 가시라고요. 그가 재촉한다. 엘라나는 고개를 구부린 채 그를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혹은 할 수 있는 대로 안구를 최대한 위로 높여서 눈썹 사이를 통해 이마와 같은 높이에서 그를 쳐다본다. 눈꺼풀과 뺨에 통증이 오지만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그가 볼 수 있도록 표를 내밀면서 계속 그를 쳐다본다. 엘라나는
아베야네다. 형사도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애쓰고 계신 건 알겠지만 아무래도 안경을 쓰셔야 할 것 같네요, 형사님. 베니또 아베야네다는 그런 식으로 비난도 체념하듯 받아들였다. 고인의 어머니를 만나서 말을 들어주되 사건은 이미 자살로 종결되었다는 경찰과 법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필요하다면 부인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전하게. 아베야네다. 경감이 그렇게 말했지만 아베야네다는 그런 말을 꺼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자기 어머니든 다른 이의 어머니든 간에 그에게 어머니는 신성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아베야네다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대로 된 형사라고 보긴 어렵다. 그는 그저 말단 순경에 지나지 않았다. 엘라나를 대하여 하는 임무는 그에게 내려진 징계였다. 프로빈시아 은행 글레우 지점의 금고에서 체포된 후 경찰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내린 일종의 집행유예 선고나 다름없었다. 현금 호송 임무를 맡고 간 은행에서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채 두 손으로 잡고 대여 금고 앞에서 반나체로 자기를 기다리던 은행 직원을 향해 들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젠장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베야네다. 처음부터는 좀 조심하게 상관은 그에게 주의를 주고 내근직으로 보냈다. 주소 변경 확인 및 가입,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 자동차 도난 신고서 작성, 해당 기관의 학대 신고 회부, 각종 법규 위반 확인, 선의 표창장 수령 등이 그의 주 업무였다. 적어도 엘라나 사건 혹은 리타 사건 아니면 그 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순경, 그분을 만나거든 자네가 이 사건의 담당 형사라고 하게 내가 특별히 허락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경감이 그에게 지시했다. 그렇게 하면 부인도 우리가 그 사건에 관심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무튼 그 노인네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네. 아베야네다. 자네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네.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으니까 말일세. 물론 부인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건을 파헤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만 하지만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소연이나 들어주려고 경찰관을 보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는 것뿐이야. 엘라나는 일주일 중에서 아베야네다를 만나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가장 기다렸다. 그녀는 10시 정각에 경찰서에 도착해 그를 기다렸다. 아베야네다 형사님, 경찰치고 시간을 너무 안 지키시네요. 이러다 범죄 현장에도 늦게 도착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승진을 못하는가 봅니다, 부인. 그는 대답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끝장내버린 글레우 거리 은행의 금고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경찰청의 엠브런이 달린 파란색 블레이저 재킷의 단추가 잠기지 않았다. 그 사이 살이 많이 쪘거나 옷이 줄어든 모양이었다. 그뿐인가 셔츠 깃을 모두 달아해져 있었다. 만약 엘레나가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남편 셔츠를 손봐 주었던 것처럼 당장 깃을 수선해 주었다고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책상을 사이에 두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녀의 눈에는 풀어 헤쳐진 두 번째 단추까지만 보였다. 처음에 야베 아네다는 자기 배를 뚫어져라 본 그녀의 시선이 무척이나 거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엘레나가 자기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단지 병으로 인해 그 이상 쳐다볼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눈이 같은 높이에 올 수 있도록 그녀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배를 안으로 집어넣고 숨을 참으며 의자 깊숙이에 눌러 앉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자세로 앉아 있자니 허리가 쑤시고 통증이 밀려왔다. 처음 몇 차례 만났을 때 엘라나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조르거나 수사에 진전이 있는지 물어왔으며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는 답을 요구하곤 했다. 그 아이는 자살하러 거기에 간 게 아니에요, 형사님. 밧줄은 원래 종탑에 걸려 있던 거고 딛고선 의자도 성당 거였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런 몹쓸 생각을 했을 리 없어요. 누군가 그 애한테 그런 짓을 한 거라고요. 아베아네다는 어쩌다 친척 할머니를 찾아뵌 사람이 잠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이야기를 한 귀로 흘러 들으면서 얼굴에 빤히 보듯이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 그들은 자주 언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부인, 우리 경찰관과 법원의 입장으로서는 자살이 분명하다고요. 아베야네다 순경이 그녀에게 말하면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형사님. 그녀도 곧장 응수했다. 그날 비가 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베야네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아베아네다는 대응하는 법을 터득했다. 내 부인, 그날 비가 왔죠. 그러면 비를 놓고 말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 엘라나가 바라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었다. 그는 면담하는 동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엘라나에게 수사 보고서를 읽어주었다. 몇 주 전에 이미 언쟁을 벌인 바 있는 문제가 적힌 부분을 마치 새로 파악된 정보인 것처럼 다시 읽어주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라나는 애초 경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아무 진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이 몸소 모아온 수사 자료를 그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았던 리터의 일기와 주소로 그 아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 특히 명단은 그녀가 아픈 몸을 억지로 곤주 세우고 손수 쓴 것이라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알아보기 힘든 글씨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형사님. 알겠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순경은 고분고분 대답하는 한편 엘라나가 건넨 종이를 손에 든 채 그녀가 2줄 공책에 찢은 종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글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생각했다. 그녀의 딸이 죽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장소의 목록, 로베르토 알마다의 집, 가톨릭 학교 슈퍼마켓, 로베르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그리고 엘라나가 2달 전에 받은 신장 검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재차 걸음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던 범에서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서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을지 묻기 위해 베네가스 박사의 병원에도 갔었죠. 야베아 네다가 덧붙여 말했다. 내 딸이 베네가스 박사의 병원에 갔었다고요? 언제요? 따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요.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부인께 말을 안 했는지 몰라도 따님은 거기 갔었어요. 엘라나 부인. 하지만 그 아이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요. 자기 몸이 안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부인 때문에 간 거예요. 나는 그날 베네가스 박사와 진료 예약이 잡혀있지 않았는데요. 따님은 부인에 관해서 얘기하러 간 겁니다. 엘라나 부인, 형사님, 설마 베네가스 박사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럴 리 있겠습니까? 순경이 말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따님이 사망하기 전에 들렸던 곳의 목록에 베네가스 박사를 찾아갔다는 사실도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록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싶다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고 싶죠, 형사님.
어쩌면 그 자리에서 따님이 박사에게 아니면 박사가 따님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까지도 자세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역시 형사님은 박사를 의심하고 있군요.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말아요. 아닙니다. 엘라나 부인, 전 그저 따님이 거기 갔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부인이 원하시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어오세요, 형사님.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사람은 형사님이니까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잖아요. 난 그저 엄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부인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경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목록에는 무엇도 써넣으려는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그 순간 엘라나가 그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더니 탄산음료 깡통에 든 펜을 잡고자 책상 반대쪽 끝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휘갈려 쓴 목록 끄트머리에 베나가스 박사 병원이라고 썼다. 잠시 후 그녀는 목록을 순경에게 건넸다. 받아요, 형사님. 그녀가 말했다. 이제부터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해보시라고요. 엘라나는 택시를 타고 가기로 한다. 그녀는 짐작으로 장애물을 피해 걸으며 콘스티튜션 역의 중앙홀로 가로지른다. 수영장 바닥을 봐야 하는 수영선수처럼 지나온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앞으로 나간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가 힘들게 걸어가는 경로를 사방팔방으로 가로질러 지나간다. 조심성 있는 이들은 그녀를 살짝 피해가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그녀를 밀치고 지나간다. 어쨌든 그녀는 가던 길을 계속 간다. 마치 자기 말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녀 앞을 지나 점점 멀어져 간다. 그녀에게 다가왔다가 사라져가는 수많은 발들. 그리고 엘라나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으며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경로를 따라 걷는다. 어떤 이는 그녀를 밀치더니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곧장 가버린다. 또 어떤 이는 그녀를 피해 옆으로 돌아가지만 이 어깨에 맨 가방으로 그녀를 기분 나쁘게 퍽 치고 지나간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2미터 앞에는 항상 많은 발들이 찌그러진 원을 그리고 있다. 깃발과 현수막 아니면 팻말이 걸려 있을 법한 절절한 호소와 항의의 메시지가 걸려있는 막대기들이 보인다. 임금 재벌, 해국 거리에서 쫓겨나기 싫은 노점상들. 하지만 엘라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비록 아무에게도 안 보이겠지만 그녀 또한 자신의 호소문을 건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 어떤 이가 확성기를 들고 무슨 말인가를 외치자 원을 그리며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신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 앞에는 긴 줄로 늘어선 구두들이 보인다. 직장에서 그날치 임금을 제하지 않도록 탑승한 기차가 또 연착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의 구두다. 지하철보다는 택시를 타는 게 나을 거야.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찌그러진 원을 그리고 있는 구두들을 확성기를 든 사람의 목소리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는 이들을 피해 옆으로 돌아간다. 지하철보다는 택시가 나을 거야. 하지만 그건 집 근처 길목통에 있는 콜택시 회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하철을 타면 가란사 역에서 내려 10블록이나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하철보다 택시가 나은 건 30분 후면 그 자리에서 몸을 맡긴 어떤 자리에서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엘라나는 지하철 터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택시를 탄 건 무척 오래전의 기억이지만 어떻게 타는지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택시를 선택했다. 맞은편 플랫폼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기차가 나타나자 조금 전 종점역에서 텅 빈 지하철 전동차가 지하 터널로 사라졌던 것이 떠오른다. 눈앞에 이것이 아까 터널로 사라졌던 그 기차인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전에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자리에 한번 앉으면 필요할 때 일어나지도 못하는 처지라 괜히 그런 것에 신경이 쓰인다. 아무튼 그녀는 터널로 들어간 기차가 결국 밖으로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좁은 공간이 전동차로 가득 들어차 더 들어가지도 못할 테니까. 그런데 얼마나 있다 나오는 걸까? 그날 오후에? 그날 안으로 나오기는 하는 걸까? 내가 다음 알약을 먹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나올까? 아니면 그 후에? 엘라나의 시간은 땅속을 달리는 지하철의 시간과 다르다. 그녀에게는 정해진 일정표나 근무 시간표가 없다. 그녀는 알약으로 시간을 잰다. 그녀는 여러 가지 색깔의 알약을 리타가 지난번 생일에 선물로 준 칸이 여러 개 있는 청동 알약 케이스에 넣어 핸드백에 가지고 다닌다. 이러면 헷갈리지가 않을 거야. 아닐 거 아니야? 리타는 그렇게 말하며 알약 케이스를 탁자에 두었다. 케이스는 예쁜 포장지에 쓰여 있기는커녕 아무 이름도 쓰여 있지 않은 투명 비닐봉지. 슈퍼마켓에서 주는 봉지처럼 비슷한데 더 얇고 상표도 찍혀 있지 않았다. 비닐봉지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초는? 엘라나가 물었다. 리타는 부엌 천장 서랍을 뒤지더니 마침내 쓰던 양초 한 개를 찾아냈다. 정전에 대비해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흘러내리다만 촛농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굳어있을 뿐 아니라 서랍 바닥에 너무 오래 둔 바람에 때가 시꺼멓게 묻어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부러져 있어 안쪽 심지의 힘으로 근근히 버티는 수준이었다. 리타는 시꺼먼 그을림이 묻은 심지 끝을 바로 세고 손가락으로 세게 비빈 다음 불을 붙여 엘라나에게 내밀며 말했다. 어서 꺼. 엘라나는 촛불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머리와 입술을 최대한 옆으로 비틀면서 입김을 훅 불었다. 그 바람에 포마이카 식탁에서 침이 뚝뚝 떨어졌다. 그 바람에 포마이카 식탁으로 침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제발 손수건 좀 들고 다니라고. 촛불이 불꽃이 살랑일렁거렸다. 다시 불어봐. 엄마. 엘라나는 다시 입술을 옆으로 비틀면서 뺨을 최대한 부풀려 입안에 더 많은 공기를 모았다. 관역을 똑바로 조준하기 위해. 촛불을 향해 목을 조금 더 비틀어 뻗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바로 그때 녹아 흘러내리던 촛농이 리타의 손에 떨어졌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엘라나는 이번이야말로 분명 입김을 불어 촛불을 껐을 것이다. 이런. 그녀의 딸이 말을 내뱉으며 허공에서 촛불을 흔들어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촛불이 꺼졌고 엘라나는 입안에 가득 차 있던 공기를 다시 들어 마셔야 했다. 전동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일어설 수 없다면 그녀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어떤 최악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시간을 어떻게 재는지도 모르는 저 어두운 터널 속으로 그녀가 시계 바늘 없이 재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저 시간 속으로 람보에 갇힌 거나 다름없구먼. 그녀는 생각한다. 천국에 가려고 해도 또 지옥에 가려고 해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곳.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무려면 어떠랴. 하지만 이렇듯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것은 그녀에게 최악의 선택으로 보였다. 여기는 남보인가 아니면 연옥인가? 그녀는 속으로 묻는다. 그녀는 남보와 연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전에는 차이점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녀는 오늘 죽은 딸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이세벨 만시아의 집으로 가는 이 길에서 무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연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그녀는 매일 관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의 몸은 걸어 다니는, 정확히 말해 가끔 잠깐씩 걸어 다니는 연옥이다. 그 여자가 그녀의 장을 게으른 뱅이로 만들어 버린 후로 그녀는 완화제로 관장을 한다. 그렇다고 장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베네가스 박사는 그녀가 화장실에 못 가는 날이 너무 많다고 투덜거리자 이렇게 말했다. 원래 파킨스병 환자의 장은 좀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엘라나, 이런 경우에는 아침마다 설탕에 절인 자두를 먹거나 점심마다 근대를 한 접시 가득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관장을 하세요. 관장, 바로 그런 이유로 그녀는 천국과 지옥, 연호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정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무엇도 아닌 택시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역을 나와 택시 정류장을 찾는다. 그러고는 신문 가판대로 가서 물어본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신문 파는 이가 묻는다. 엘라나는 남자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어느 택시 정류장에서 타야 엘라나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발을 질질 끌더라도 아직 몸이 말을 듣는 동안에는 가장 가까운 정류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몸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이 낯선 도시에서 혼자 옴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 전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은 상태로 혼자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을까? 끝.